80페이지 보실 건데요. 네. 요약지 80페이지. 교재를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이요. 네. 336페이지 보실게요. 336페이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아시다시피요. 그죠? 우리가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법이요. 그죠? 그래서 한 법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한 법에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공인중개사 법이라는 아이를 따로 떨어뜨렸죠. 떨어뜨리면서 전문 자격에 대한 법률로 만들어 놓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단일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44페이지부터 먼저 보실게요. 교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두 법 다 그죠? 두 법 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은 말 그대로 뭐에 관한 내용이 될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는 얘기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좀 다르겠죠. 내용 자체는 뭐에 관한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신고나 허가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이 거래나 신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놓고 그렇게 하시오라고 한다면 그죠? 결론은 뭘까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현장에서 쓰는 말은 실거래 신고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실거래 신고한다 그래요. 실거래 신고라는 실제 거래한 금액대로 신고하자라는 의미죠. 이거 자칫하면 어떨까요? 자칫하면 내가 내 부동산을 얼마에 샀다라는 걸 자체를 나라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사회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달고 있진 않죠. 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법으로 제정을 한 거니까. 근데 법을 제정할 당시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검문운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애초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했을 때.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때요? 사회적 공익 목적이 더 크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실제 거래가액이 다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 신고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아직 그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실제 얼마에 팔리고 샀고 이게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시지만 이런 케이스가 쌓이면 어때요? 나중에는 그 아파트가 보통 어느 선에서 거래된다라는 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나라에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부동산 제도를 만든다든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에게 정확한 거래 가액을 알려줌으로써, 그죠?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받는 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즉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겠죠. 맞겠죠?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면 거긴 투기가 조장이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남들은 다 3억 원에 거래했는데 혼자 1억 원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죠? 이거는 불법 소지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차이점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부동산이란 말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부동산이란 말 잘 안 썼죠. 맞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부동산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이란 말을 대체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죠, 그게? 공인중개사법을 다 배우신 건데, 2번, 3번 하신 건데, 그렇죠.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그죠? 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겹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법 자체가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등이라고 할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래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 등이니까 외국인과 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등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아니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요한 건 외국 법령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2분의 1 이상 있거나 혹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그죠? 임원 또는 사원의 그 임원이겠죠? 그 임원 또는 사원이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혹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2분의 1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외국인, 그죠? 외국인 허가제 때문에, 외국인 토지 허가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용어 정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특별한 거는 없을 수 있고요. 넘기셔서 거래 신고는 중요한 것만 날짜겠죠?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하시는 거 마찬가지죠?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우리가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죠? 검인계약서 있죠? 뭐 있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검인을 받아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예전에. 그죠?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검인을 받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행정청에 가셔가지고 검인을 받아오셨어야 돼요. 그죠? 도장을 찍어야지만 등기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검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검인 의지를 보거든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검인 계약서는 잔금을 치르고 60일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검인계약서를 받을 때는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60일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라는 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 혹은 공인중개사죠. 그죠? 거래 당사자 직접이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요, 너무나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반드시 내가 신고한 대로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 시스템이 어때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계약일로부터라는 건 계약을 한 날 거래 계약이 완성이 된 건가요? 중개 완성 말고요. 거래를 계약한 날은 거래 자체, 우리는 지금 중개를 얘는 논하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죠? 얘가 논하고 있는 건 단순히 부동산을 거래했다라는 사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현재 상황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왠지 느낌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대로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행정처에 신고를 했으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그냥 내가 거래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그냥 단순히 통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중간에 해약도 할 수 있고, 그죠? 어떤 이야기도 위약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위약을 내가 할 수도 있고, 해약, 위약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를 해약되었음, 이렇게 다시 신고하면 돼요. 그거 해약되도록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를 받은 행정처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아요. 전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실제 거래한 걸 통보해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죠? 그러면 신고를 얼마만에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날짜는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걸 신고를 해야 되느냐? 부동산의 매매 이야기니까 아까 부동산이 뭐였어요? 토지와 건축물이라며요. 그죠? 이 법에 의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이고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자체의 매매 계약이나 아니면 택조법이나 주택법 같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잖아요. 그죠? 분양권에 대한 거.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나 부동산 거래했어요 라고 등록관청, 결국은 등록관청이거든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요약집을 좀 보시면 요약집에는 목적 나오고요. 신고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거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간에 우리 부동산 계약했어요라는 거 등록관청에, 그죠? 신고관청에 통보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당사자인 거래 당사자가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꼈다. 그죠? 공인중개사가 껴서 하면 어때요? 거래 당사자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때요? 더 잘 알죠. 잘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를 확 쥐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돼요. 꼈을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건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다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다 신고의 의무, 공동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둘이서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신고서를 작성을 해요.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거래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디지털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 신고서를 확인을 했다. 나도 그 신고서를 작성한 거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공동으로 신고를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공동으로 했다 그래도 공동중개를 했다고 쳐도 솔직히 누가 더 한 명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주도가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해도 네. 대부분 매도 쪽에서 많이 해요. 매수자보다는 매도 쪽에서 많이 하죠.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보통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계약서를 작성한 곳에서 하던데요. 계약서를 왜냐하면
그 공인중개사끼리도 약간의 뭐 선후배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곳에서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공동중개로 들어간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서면, 그 디지털 서면 별거 아니죠. 인증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확인했다라는 거. 그러면 의무자는 두 명이 공동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고 대상은 당연히 매매만 되는 겁니다. 그죠? 전세, 이거는 부동산 거래이기는 하지만 별로 알고 싶지는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많아지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만 하고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해서만 하는 거고요. 신고 기간은 60일입니다. 그죠? 60일. 이미 매매 대상 부동산 소지지. 이게 중요하죠? 자,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서울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청주에 있는 사람에게 팔았다. 근데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물건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람의 소유였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청주에 있는 사람에게 대전에 있는 부동산에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금 출연한 지방이 춘천, 서울, 청주, 대전이에요.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요? 신고관청은요, 등록관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시군구입니다. 어디다 하실까요? 어디다 할까요? 대전에 할까요? 청주 할까요? 춘천에 할까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놈이 있는 곳에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부동산 거래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누구예요? 등록관청이 나의 등록관할지에 있는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가 되는 게 등록관청이 궁금한 거잖아요. 맞죠? 대전에 있는 등록관청이 서울 부동산 값을 궁금해 하겠어요? 지를 거나 잘 챙기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 부동산 가격이 궁금한 자는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거라면 강남구청장만 궁금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얼마에 샀는지 궁금한 건 그 동네 사람이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사건 1조짜리 사건 궁금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어디를 접속을 해라? 서울 강남구를 접속을 해라. 그 접속을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대전 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잖아. 그죠? 대전 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대전 서구로 접속을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접속해라? 서울 강남구로 접속해라. 시, 군, 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각 지역별로 나옵니다. 그 지역별로 접속하는 게 다 달라요. 시, 군, 구니까 구 단위까지 나오겠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물건이라면 서울 강남구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되면은 생각할 것도 없고, 그나마 걱정되는 건 어때요? 나는 맨날 대전 서구에 있는 것만 팔았으면 대전 서구로 접속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서울 강남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라. 그죠? 중요한 건 중개 보수는 어느 기준으로 받아야 될까요? 서울, 춘천, 청주? 네? 중개 보수는 어느 돈으로 받으셔야 될까요? 중개를, 그죠? 중개 사무소 기준으로 가죠. 그죠? 서울에 있는 물건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내 사무소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 요율을 따르라. 하지만 의미는 없죠?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공동일 경우에는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사무실에서 받아야 될 중개수수는 거기 기준으로 받고, 밑에 일 때는 밑에 기준으로 받고. 그 우리가 공동중개는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눠 가신다 그랬잖아요. n분의 1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협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총 수수료 나온 거에서 3분의 1씩, 아니 2분의 1씩 가져간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하는 거고, 그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내가 했다. 그러면은 알아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건 누군가 생기면 어느 사무실로 찾아오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찾아온 사무실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이 발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7일이내 즉시 있던 거 아니고요. 지체 없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인터넷으로 막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느낌은 좀 본 적은 없지만 그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뜹니다 계속. 그 담당자 PC에는 뜰 거예요. 신고서가 도착했다고. 그럼 본인 즉시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어때요? 점심시간이나 출장 가거나 이럴 수 있죠. 담당자가. 그 2시간 기다리는데도 안 돼요. 어쩔 때는 1분만 해도 돼요. 신고서 클릭 전송 딱 하는 순간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침 딱 하는데 바로 신고 필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뭐 출장 나가서 못 해드려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못 받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신고 필증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행정청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약간 조금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고 필증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거기도 보는 즉시 해줘야 되고, 왜? 신고 자체는 동명인 통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육을 받는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얘기는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거는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이거는 오프라인 얘기잖아요. 그죠?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해줘야 되고요. 신고의 대행이 뭐예요? 신고의 대행.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게 신고의 대행은 누구를 대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지금 대행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가 낀 거래계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소공이에요. 아시겠죠? 소공이 그 신고서를 들고 등록관청,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중개보조는 안 돼요. 누구만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위임장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개법에서 얘기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하는 부분이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알고 있죠? 그쵸? 부동산 거래 신고도 결국은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관청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위임장이 없어도 본인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직거래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공인중개사 꼈을 땐 전혀 문제 없고 그거에 대한 대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건 조금 다르죠. 예.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얘밖에 없네요. 그죠? 그 전에 우리 중개법에서는 어땠어요? 다 서명 및 날인이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공동신고서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한 게 이제는 당사자가 된 거예요. 모든 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공인중개사란 말이에요. 중개를 주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을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맞죠? 거래 당사자는 확인하는 느낌인 거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얘는 주체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빠졌죠? 그럼 누군가는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을 해야지 더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신고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거죠. 아닌데?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서명 또는 날인은 뭐예요? 이름 쓰거나 도장 찍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거래 당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죠?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갑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방이 신고 가능한 거죠. 맞나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거고요. 일방이 거부시, 이거는 뭘까요? 공동으로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가 할 때는요. 그죠?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는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쪽이 못할 경우, 그죠?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내가 왜 혼자 하는지, 그리고 거래를 실제적으로 했는지 그 증거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뭘까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대행을 한다. 법무사.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죠? 법무사에서 계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당사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지만 법무사가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사에서는 나름 서비스를 하는 거죠. 거래 신고를 해줍니다. 왜? 본인이 그 신고 필증을 받아서 뭘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무사에서 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증 제출.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신분증을요, 법무사가 뭐 달라 그러면 다 주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그래서 가끔은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지 않은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무사가 가서 하는데요. 그때 신분증 사본하고 위임장에 자기가 도장 팡팡 찍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는 법무사는요, 신분증,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해놓잖아요. 해놨는데 필증이 안 나오는 게 아까 시간상 걸릴 때도 있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도요, 그 필증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은요, 신고 필증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인중개사잖아요. 거래계약을 성사시켜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원칙적으로는 신고한 자가 신고 필증을 뽑아서 법무사 사무실을 던져주면 그제서야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뽑아요. 뽑아서 그냥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 이거 뭘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예요?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계약을 지금 서울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죠? 싸그리도 오픈되니까 싫어해요. 근데 전자계약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 가격이 뭐니까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문서. 아까는 이거는 위에 말씀드린 전자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자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종이로 신고한 거 얘기한 거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거의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명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대행하는 자 거부 시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국가 등이 신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인증서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도 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도요, 인증서만 있으면요, 부동산 거래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거래계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공인중개사이냐 개인이냐를 물어봐요. 개인이 직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인증서 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인이 작성을 해놨으면 매수인도 들어와야 되겠죠. 매도인도 그 전자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서명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자는 신분증,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돼요. 이건 다시 전자적인 방법에서 서류적인 방법으로 온 거고요. 전자문서를 신고하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이거는 저거지요.
인증서 갖고 한다는 얘기고요. 신고해야 될 건 물건의 표시라든지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 조건과 기한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 개업공인의 인적사항.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래 계약, 그렇죠, 계약서행위잖아요. 근데 계약서행위 중에 빠지는 게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의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죠? 왜? 알고 싶은 정보가 다른 거죠. 지금 이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거고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언제 거래가 되고 언제 금액이 됐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져도 된다. 그 다음에 신고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지된 경우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통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통보로서, 그죠? 통보로서 신고한 것을 다시 해제했다라고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불필요하죠. 공인중개사가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계약이 깨졌다. 그죠? 계약이 깨진 거는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나쁜 맘 먹고 그냥 계약 깨졌다고 막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깨진 거를 신고할 때는 어때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이게 달라요. 앞에 말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계약 체결한 거. 그죠? 그때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되고 확인서는 지체 없이 발급을 해라. 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확인서도 지체 없이 발급이 되어라.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건 해지를 하건 어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래계약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계약이 되건 해제가 되건. 아시겠죠? 네. 어떤 거요? 전자 시스템으로 계약 해제를 예.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실까봐 그것도 당사자의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쨌든요 전자적인 방법이나 서류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서류에다가 서명되는 날이라는 거는 직접 본인이 쓰고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인증서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가 아니라 혼자 했다면 혼자 그냥 매도인 매수인 쓰고 쭉 써서 신고하면 돼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전자적인 서명 및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해지할 땐 얘기가 다르잖아요. 해지할 때는 내가 해지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들어와가지고 인증서로 사인해가지고 그제서야 해지 신고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3명이 다 필요해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자서명, 그러니까 전자건 일반이건 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면 시스템을 이용할 때 3명이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 1명이면 됐는데 해지할 때는 3명이 다 필요하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2명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3명이 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3명이 다 확인이 필요하니까 3명 다 뭐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얘네들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인터넷으로 할 때는 2명, 매도인과 매수인도 인증서로 사인을 해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제 신고가 될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요. 이거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예, 예. 82페이지 보시면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는 신고내역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까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변경한 경우와 정정한 경우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죠? 변경이라는 건 아예 바뀌는 거고, 정정은 오타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이나 정정이냐 전자신고에 의한 걸로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은 변경 없이 물건의 거래 금액만 변경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변경신고가 되고요. 정정은 뭘까요? 밑에 보시면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거 있죠? 잘못 오타나거나 이런 것들, 이럴 경우에는 정정해서 신고서를 다시 제출을 하시면, 그죠? 그 부분이 다시 인정이 되고 신고필증이 다시 내오게 되고요. 가끔은요, 신고를 했는데 면적을 잘못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전자적으로 돼가지고요, 집안 입력하면 토지나 이런 것들이 뚝 쫙 나와요. 다 전자적으로 돼서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내가 금액이라는 이런 걸, 금액은 오타나는 경우 있죠. 변경된 것이 아니라, 내가 10억에 사기로 했는데 12억으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억을 1억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정정을 하는 거고, 변경을 할 때는 아예 맞게 신고를 했지만 그게 바뀐 거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 두 개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격이 검증체계와 실무 내용이 조사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조금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문 하나 정도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돼요. 운영의 주체는 결국 누가 되는 거냐면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죠. 맞죠? 시스템은 누가 갖추라는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이 갖추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 체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하라는 얘기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한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라는 얘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세가 3억인데 누가 1억이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누굴까요? 등장인물 지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정부, 그 다음에 세무서가 출연했잖아요. 세금 갖고 다 세무서밖에 없잖아요. 그죠? 결론은 누구예요? 지금 세무서죠? 맞아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나 부동산의 방향, 정책 방향 이런 건 누가 필요해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국토부 장관 시스템을 갖춰서 지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뭐예요? 검증 체계를 개척했다는 것은 얘가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르다라는 게 보일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냥 바로 보일 수 있잖아요. 평균가액이 3억이에요. 근데 1억에 신고됐다. 그럼 이런 거는 시스템상으로 충분히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맞죠? 그럼 그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를 시군구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한다는 게.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그죠?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안 맞는 애들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지방에서 시군부에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시군부에서 검증할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거 세금 포탈한 것 같다. 취득세, 양도세 다 포탈강이 되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다. 그죠? 매달 매수인 따지면 이럴 경우에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주어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신고 내용 조사 관련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해라. 그 다음에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그죠? 아까까지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했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법을 두 개를 나눠서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500만 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거래신고를 까먹든 어찌됐건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그죠?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어때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혹은 높게 거래해줘요 라고 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방조 현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건 뭘까요? 만약에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걸렸어요. 걸리면 어떤 거 조사해야 되겠어요? 계약서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이중 계약서가 있는지 않는지, 그죠? 또 만약에 뭐 부모 자식간이라든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사연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 이 돈 어디서 나서 이 부동산 취득했어? 라고 해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대금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돈 어디서 났어? 계약서 제대로 작성했어? 아니면 다른 서류 갖고 와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금 증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누구든지.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대리가 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을 높여서 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한 거래 당사자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공인중개사는 5%예요. 10억짜리면 5천만 원이네요. 과태료가. 그죠? 맞나요? 취득 가액이 5%잖아요. 그죠? 10%면 1억인데 10억짜리면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요. 땅 써주세요. 업 써주세요. 이랬어요. 거래신고 그렇게 해주세요. 거래당사 그러면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내봐야 500만 원이지만 저는 5%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손 치면 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죠? 근데 아예 안 했다. 아예 안 한 건 나쁘든 어쨌든 간에, 그죠?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는 그냥 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가서 과태료를 얘기한다. 뭐 다른 것도 지금 나오는 것들 없잖아요. 과태료 하나만 빨랑 나오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다 하면은 기억하셔야 될 게 500, 3천, 5%인데 3천만 원은 거래 증빙 자료, 거래대금 증빙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3천만 원, 나머지는 다 500만 원 이해하시면 되고 5%짜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제일 잘못된 거는 뭐예요? 거짓으로 신고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일 나쁜 놈은, 그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요. 맞나요? 그죠? 그걸 방조한 자는 그나마 좀 덜 나쁘니까 500. 그죠? 근데 과태료 500, 3천 중에 3천이 센데 3천이 제일 센 거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거짓 신고의 요구, 조장, 방조를 한 자 또는 거짓 신고를 한 자가, 그죠?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단독으로 최초 자진 신고, 성실, 협조 1번부터 3번을 모두 충족하면 어떻게 된다? 과태료가 면제가 되는 거죠?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는 500만 원이고요. 신고를 한 자는 얼마였어요? 5%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최초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 또 성실하게 협조를 하면 면제. 그 다음에 조사 후 자진 신고,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를 한 자 또는 거짓 신고를 한 자가 단독으로 최초 자진 신고를 하고 성실 협조를 하고 신고 원청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이건 뭘까요? 신고 관청이 조사를 했는데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너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행정관청에서 못 잡아낸 거죠. 못 잡아낸 걸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느낌은 어때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경찰서로 뚜벅뚜벅 찾아간 거라. 그죠? 내가 인지를 잡고 있는데 경찰하고 대치 중에서, 그죠? 경찰하고 대치 중에서 자수하면 참작은 해줄게, 이 느낌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죠? 너 자수하면 참작은 해줄게는 50% 참작해준다는 얘기고, 그죠?
경찰은 몰랐던 거지요. 몰랐는데 내가 뚜벅뚜벅 경찰서 찾아가서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맞죠? 이해되시죠? 네. 신고관청에서는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면 감경을 해줄 수가 없죠. 너는 걸린 거지 그냥. 근데 그거 있잖아요. 보세요. 인지를 자꾸 내가 대치 중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인지를 대치 중이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죠? 불편하죠. 경찰 특공대도 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수하면 참작은 해줄게라고 항상 떠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진짜 내가 내 죄를 뉘우칩니다 이러면서 칼 내려놓고서 자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조금 봐주겠지. 그죠? 아닌가요? 모두 충족해야 돼요. 네. 감면죄는 국세기밀법, 지방세법 등의 세법 위반, 조세 포탈자는 감면이 제외되고요. 과거 1년 이내 3년 이상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죠. 상습범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외국행위는 토지 매수 용도로 표시한다. 작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책에 그 서식이 있으시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던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뭐 특별하게 시험 문제는 충분히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몇 가지만 충분히 기억하시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날짜라, 그러니까 60일 이내라든지, 신고 의무자라든지, 그죠? 신고 관청,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그리고 뒤에서 뭐 과태료 부분 한 줄 정도, 그죠? 예문 하나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